네, 안녕하세요.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 같이 살펴볼 세무사 박훈입니다. 자, 저희가 그 회계관리 1급 그 세무회계 파트를 같이 볼 텐데요. 먼저 그 교육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볼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 교재가 이렇게 돼 있죠. 조세 총론, 그 다음에 법인세, 이 소득세, 이 부가가치세. 자, 크게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자, 우리 시험에서 이제 사신문항 객관식 시험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신문항이 나오는 걸 가만히 보면, 이 조세총론 파트에서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법인세 파트에서 한 14개 정도, 그 다음에 소득세에서 12개, 부가세에서 한 12개. 자, 그래서 총, 한 40문제가 이렇게 객관식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교재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학습하면서 느끼시는 게, 일단은 보면, 조세 총론이야, 이걸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 단어에 대한 그 정의, 개념,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파트인데요. 자, 많은 분들이 학습하시면서 여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지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파트가 아마 이 법인세 파트일 것 같아요. 자, 간단히 생각해보면 법인이 벌은 소득에 대해서 내는 게 법인세다 뭐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직접 접하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실무에서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 법인세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이 문제는 이런 거죠. 회사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다.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했다. 자, 세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회사가 한 회계 처리와 세법에서 바라보는 회계 처리, 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고서 맞지 않다 그러면 세법 입장에서 이렇게 세무 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각사함 소득 금액들을 이렇게 도출하게 되는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자, 그러면 내가 이 법인세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 중급 회계나 뭐 이런 것들을, 회계와 관련된 것들을 최소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이 법인세 파트를 학습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최소한 회계 원리, 뭐 중급 회계까지 갔으면 좋은데 그 정도를 알고서 시작한다 그러면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 그 회계관리 1급 그 시험이 그렇게 깊게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혀 몰라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인데,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벌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큼 내느냐, 뭐 이런 거다 보니까 크게 그런 거 별다른 거부감 없이 근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부가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만큼 내는 세금들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부가세는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면 돼요. 논리적으로만 접근해서 이렇게 그 계산해 내고 이해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40문항이 나오는데, 여기서 일단, 학습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조세 총론 파트는 당연히 맞는 거고요. 소득세 파트, 당연히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파트에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이제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면 이 답이 나오니까. 가장 어려운 게 이 법인세인데, 아까. 자,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세 파트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전형화되어 있다는 거죠. 나오는 그 스타일 자체가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몇 번만 반복하다 보면, 소득세나 부가세보다는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을 거예요, 법인세 파트가. 자, 그래서 너무 두려움 갖지 말고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조세 총론 파트를 확실히 맞고,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자, 그 다음에 소득세, 부가세 가고, 네, 법인세 파트를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공격하시면 되신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법인세도 계속 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그리고 자, 우리 그 교재를 보시면 이 책 한 권이죠.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이 많은데 얘기는 뭐냐?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재경관리사 시험이나 이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즉 폭넓게 많이 다양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역적인 파트에 국한돼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법이죠. 자, 우리가 이제 세법입니다. 세법. 이 법이다 보니까 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간단해요. 뭐 맞는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아니면 정확하게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답을 맞히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 외우면 돼요. 여러분들이 1페이지부터 끝까지 이 책 한 권을 달달달 외우시면 만점이 나와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책 한 권이죠. 너무나 양이 방대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달달달 외운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외울 수도 없습니다. 외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외워봤자 일주일도 안 돼서 머릿속에서 다 날아갑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외우지 마세요. 그럼 외우지 않고 어떻게 답을 맞추냐? 최대한 이해를 하세요. 최대한 이해가 된다 그러면 외우지 않아도 다 생각이 난다는 거죠. 저절로 다 알게 되고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그렇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외우지 마시고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책을 보다 보면 처음에 이 책 한 권을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가 된 상태에서 책을 보다 보면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왜? 막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물론 법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암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일정 부분은. 그렇지만 그 일정 부분만 암기가 된 상태에서 이해가 계속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된다면 쉽게 책을 넘긴다는 거죠. 처음에 볼 때는 이 책 한 권을 보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볼 때는 반으로 줄고 시험 당일날 가서는 잠깐 이렇게 쭉 훑어보고 그냥 이렇게 보고 가는 겁니다. 왜? 훑으면서 다 이해가 된 내용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이건 이거 머릿속으로 다 지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하시고 여러 번 다독을 하세요. 즉 암기하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해를 하시고 다독을 하셔서 여러분 걸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죠. 자, 먼저 그 10페이지에 챕터 1 조세 총론이 나오고 있죠. 자, 10페이지 보시면 자, 조세의 개요가 나오는데 자, 사회의 어떤 조직이든 운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자, 세금을 왜 걷을까? 자, 국가기관도 재정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4줄 내려오면 조세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해당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마련 목적으로 국민에게서 걷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게 조세고요. 자, 밑에 조세 개념이 나오는데 자, 조세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과세 주체, 그의 경비 충당을 위해서 쭉 박스에 나옵니다. 이 박스에 있는 내용들이 자, 10페이지부터 밑에 쭉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내용들 같이 보시면 첫 번째, 조세 징수의 주체. 조세를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이다. 자, 조세는 국가 또는 지자체 이 두 군데에서만 걷는다는 거죠.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걷어들인다. 그건 조세가 아니란 얘기예요. 조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범칙금, 과태료, 뭐 경찰서, 뭐 교통 그 벌과금 조세가 아닙니다. 그 벌과금이에요, 그냥. 자, 조세는 반드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만 거둘 수 있다. 자, 조세 징수의 목적인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는 국방, 행정, 치안, 뭐 복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돼요. 자, 그렇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거둬야 되겠죠. 자, 그게 조세라는 거죠. 자, 거기 조세 징수의 목적에서 세 번째 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즉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조세를 걷는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조세 징수의 근거. 조세는 국가가 규정하는 법의 내용을 근거로 국민에게 징수한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 조세는 일단은 국가는 재정 수입을 충당할 목적으로 조세를 걷어들여요. 그러면 국가는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당연히 법에 의해서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지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자,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과세유권이 충족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즉 마음대로 거둘 수 있다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일반 보상성인데요. 자, 내가 만약에 세금을 A, B 이 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A, B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금을 100을 냈고요. 이 사람은 10을 냈다. 자, 그러면 내가 100을 냈으니까 국가는 내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냈으니까 내가 100을 낸 만큼 그만한 보상을 해주냐. 자, 이 사람은 10을 냈기 때문에 10에 대한 보상을 해주냐. 아니라는 거죠. 자, 일반 보상성이라는 거죠. 내가 뭘 냈다고 해서 그만한 대가를 주는 게 아니었단 얘기예요. 즉 국가는 누가 더 냈다 말다 그래서 뭔가 혜택을 더 준다 그게 아니고 국방, 행정, 치안, 복지 이러한 보편적인 일반적인 것들만 보상해 준다. 일반 보상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일반 보상성에서 5줄 내려오면 이에 비해서 국민이 납부하는 조세에는 납부한 금액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대가가 따라오지 않는다. 즉 일반 보상성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음식점 가서 100원을 냈다, 10원을 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서비스가 나올 거예요. 직접적 대응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조세는 내가 100을 냈든 10을 냈든 이거에 따라서 직접적 대응되는 뭔가가 오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일반 보상성, 국방이나 치안, 복지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 자, 그래서 일반 보상성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밑에 예제를 보면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가 징수한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운영에 필요한 돈을 국민에게 부가 징수한다. 조세는 국가가 규정하는 법의 내용에 따라서 국민에게 부가 징수한다. 국민이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대응되는 대가를 지급해 준다. 아니라는 거죠. 일반 보상성이었다는 거. 자,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조세 분류인데 조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가 된다. 자, 아까 세금을 부과하는 그 주체는 딱 두 군데였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 자, 그래서 과세권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국세는 이런 거예요. 자, 중앙정부죠. 우리가 어떤 고지서를 받았다. 자, 거기에 무슨 세무서장이라고 써있다. 국세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지방자치단체다. 구청장이다. 시장이다. 뭐 이런 군수다. 지방세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이게 지자체에서 날라오는 거죠. 자,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런 생각. 그럼 어떤 게 국세고 어떤 게 지방세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섞어놓고서 다음 중 성격이 틀린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보죠. 어떤 것들은 국가가 걷고 어떤 것들은 지자체에서 거둘까? 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들. 자, 소득세만 해도 납세 의무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즉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들은 수천만 명 되죠. 우리나라에. 자, 그러면 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국가가 관리하고 싶겠어요? 지자체가 관리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국가죠. 자, 법인세. 법인입니다. 개인보다 적지만 법인도 무수히 많죠. 자, 법인세를 낸다. 누가 걷어요? 당연히 국가가 관리하고 싶을 겁니다. 부가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걷어들인 세수가 부가세죠.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만큼 내는 세금이에요. 당연히 국가가 관리하고 싶죠. 따라서 내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과세권 국가가 관리하고 싶을 겁니다. 자, 상속세나 증여세. 세대 간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인데 이 과세가 된다 그러면 이 세금이 클 거예요. 왜냐면 이 상속이나 증여세는 10에서 50% 누진세로 과세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세금이에요. 무지무지한 세금이죠. 과세가 된다면 세금이 크다. 누가 관리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과세권자인 국가가 관리하고 싶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납세 의무자가 많고 세금이 크다. 그럼 당연히 국가가 관리하고 싶고요. 그렇지 않은 세금이다. 즉 자잘한 세금이다. 그럼 지자체에서 관리하겠죠. 자,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구분하는 방법은 내는 사람이 많다. 국세. 세금이 크다. 국세.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잘한 세금들은 지방세다. 자,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자, 그 다음에 조세의 사용 용도가 특정하게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 자, 목적세와 보통세로 구분하죠. 자, 세금을 걷는다. 왜 걷을까? 재정 수입에 충당할 목적으로 걷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나 지자체나 세금을 걷어들였다가 국방이나 치안복지 여러 가지 국가 행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예산을 짜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세금들은 거의 대부분의 세금들은 다 보통세예요. 일단 걷었다가 예산을 짜가지고 어떻게 집행하겠다? 이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세금은 처음부터 이 목적을 위해서 세금을 걷겠다 하고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목적세인데요.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교육과 농어촌을 위해 쓰겠다. 자, 그 목적으로 세금을 거뒀다는 거죠. 자, 그게 목적세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갖고 목적세와 보통세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3페이지에 조세를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요. 자,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는 거죠. 이 직접세와 간접세는 가만히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하죠. 자, 그래서 세금이 100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100원을 호주머니에서 진짜 나가는 사람. 자, 그걸 우리가 담대자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직접세는 이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이고요.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은 세금이에요. 자, 이렇게 직접세와 간접세를 조세 부담의 전가가 예상되느냐, 예상되지 않느냐 갖고 이렇게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한다는 거죠. 이런 거. 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여기서 무슨 커피집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소비한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돈을 지급하고 커피를 구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커피값을 내면서 뭘 내고 오냐? 부가세를 내고 옵니다. 이 커피값 안에는 부가세 10%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사면서 영수증을 받아보면 영수증에 이게 100원이다 커피가. 그럼 거기에 10% 부가세 이렇게 붙어 있어서 110원 이렇게 판다는 거죠. 이 A가. 자, 물건값은 100원이지만 이 10원만큼 이 부가세를 부담하고 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소비자가 커피를 소비하면서 이 10원을 부담하고 와요. 그래서 110원을 내고 커피를 소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부가세법을 공부하겠지만 부가세는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만큼 내는 게 부가세입니다. 그러면 이 부가세를 누가 내냐 봤더니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사업자예요. 이 사람이 내는 거죠.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러면 그 10원을 누가 부담하냐 봤더니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커피를 소비하면서 이 10원을 내고 왔다는 거죠. 이렇게 10원을 걷었다가 이 사업자가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25일 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즉 내가 부담했는데 부가세 납세 의무를 지는 사람은 이 사람. 자, 그런 것들이 뭐예요? 간접세라는 거죠. 즉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자, 그게 간접세고요. 자, 이 사람은 일단은 사업을 하면서 부가세를 창출하지만 결국은 벌기 위해서 이런 커피집을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얻었다? 그러면 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소득세를 계산해 봤더니 소득세가 만약에 500이 나왔다. 그러면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소득을 얻은 A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500원이라는 돈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가냐? 당연히 A의 호주머니에서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이게 직접세고요. 간접세는 아까 부가세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창출한 부가세에서 10%만 낸다. 그래서 과세한 종료부터 25일 내 갖다 낸다. 그런데 누가 부담했냐? 얘가 아니죠. 소비자가 커피를 소비하면서 10원만큼 내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의 전가가 처음부터 예상되느냐, 예상되지 않느냐 갖고 이렇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된 세금들이 이 직접세 형태를 취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세는 소비와 관련된 세금들이 이 간접세 구조를 취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가세가 세수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던 건 뭐냐면 조세 저항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커피를 소비한다, 음식을 사 먹는다, 무슨 옷을 산다, 자동차를 구입한다, 세금을 낸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부가세를 내고 오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조세 저항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걷기가 쉽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 직접세란 조세를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동일한 조세를 말하고 법인, 소득, 상속 이런 것들이 직접세다. 그 다음에 간접세란 조세를 부담하는 자와 조세를 납부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조세를 말하고 이에는 부가세, 주세, 개별 소비세, 즉 소비와 관련된 세금들이 이렇게 간접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이 고려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이 고려되에 따라서 인세와 물세로 구분한다. 인세와 물세로 구분한다.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이 고려되어 있다. 자, 그게 인세고요. 그렇지 않다. 전혀 그런 거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자, 그게 물세라는 거죠. 자, 그래서 14페이지 보시면 인세란 납세 능력과 같이 납세자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고 법인세, 소득세, 상속, 증여세 등이 이에 속한다. 즉, 인적 사항이 고려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그 인세고요. 물세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 부가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거죠. 만약에 소득세를 잠깐 예를 든다 그러면 A, B가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1년에 A도 5천만 원을 번다. B도 5천만 원을 번다. 야, 둘 다 5천만 원씩 버니까 1년에 세금을 1천만 원씩 내라. 이걸 내라. 둘 다 5천만 원씩 버니까. 자, 그런데 A는 미혼이에요. 그래서 혼자 살면서 5천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1천을 내라? 자, B다. 근데 이 사람은 기혼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있고 아이가 4명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 2분 계시고 형, 동생 같이 있어요. 그런데 5천을 벌었다고 해서 1,000을 내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5천을 벌었지만 부양하는 가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 사람 자기 혼자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B한테 A하고 똑같이 1천만 원을 내라?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납세 의무자의 이런 개인적인 사항들을 고려해 줘야겠다. 그래서 소득세법을 보면 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종합소득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겠다. 그게 인세고요. 법인세도 마찬가지죠. 법인세도 일반 대기업이 있고요. 만약에 중소기업이 있다. 그럼 둘 다 똑같이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라. 그런데 중소기업은 일단 대기업에 비해서 뭔가 조금 열악하잖아요. 뭔가 혜택을
그 뭔가 조금 세금을 거둘 때 뭔가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 막 그래서 이 법인세법을 보면 중소기업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법상, 주택법상 무슨 감면이나 이런 제도를 두고 있고요. 특히 접대비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접대비 한도가 1200부터 출발하지만 중소기업은 그거보다 더 크게 3600부터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세 의무자의 어떤 그 사항들을 고려해 준다. 자, 그런 것들이 인세고요. 자, 물세는 전혀 그런 게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부가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까 커피를 소비하러 갔다. 그래서 커피를 소비해서 부가세 10%를 내고 온다. 자, 그때 커피를 파는 사람이 당신은 가족이 몇 명이냐? 당신은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사냐? 그러면서 커피를 판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런 거 다 고려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세금을 걷는다? 자, 그게 물세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인세, 물세, 자,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독립된 세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요. 독립세와 부가세. 자,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부가세는 이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덧붙는 세금. 그게 부가세라는 거죠. 자, 독립세는 독자적인 세원에 대해서 부과되는 주체로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독립된 세원이 있다는 거죠. 소득세, 법인세, 얘가 과세가 되기 위해선 이 개인이나 법인이 뭘 해야 돼요? 소득이 있어야 되죠. 이게 있어야 과세가 되겠죠. 이게 없으면 소득이 없다 그러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독립된 세원이 있다. 자, 그게 독립세고요. 이 부가세는 뭐냐면 독립된 세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덧붙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교재 보시면 다른 조세, 독립세, 부과되는 조세로서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주민세 같은 것도 있죠. 소득할 주민세 같은 거. 여기 소득할 주민세 같은 거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그 소득세를 낸다? 법인세를 낸다? 자, 그러면 이 세금이 나왔을 때 이 금액의 10%만큼 소득할 주민세 10%가 따라붙는다는 거죠. 이 소득할 주민세는 이 독립세가 없으면 과세가 안 돼요. 왜? 이거의 10%니까.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경우도 이거죠. 뭐 주택법상 어떤 감면을 받았다? 그 감면받은 부분에 몇 %만큼 뭐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를 내라.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과세가 되기 위해선 뭔가 여기서 감면받은 세액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나온다는 거죠. 즉 얘는 독자적으로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본세가 있고 거기가 있어서 따라 나오는 덧붙는 세금이었다는 거죠. 자, 그게 부가세, 독립된 세원이 없다. 자, 거기 14페이지 예제를 보시면 조세 분류의 기준과 이에 따른 분류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조세 중수의 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와 지방세, 조세의 사용료도 지정 여부에 따른 분류, 목적세와 보통세, 납세 의무자 인적 사항이 고려되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인세와 물세, 조세 납부 의무의 확정 방식에 따른 분류,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와 간접세는 조세 부담의 정가성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의 확정 방법. 자, 납세 의무 확정 방법이 나오는데 납세 의무 확정 방법은 크게 신고 납세 제도와 부가과세 제도로 구분된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자, 세금을 확정하는 방법이에요. 이 확정하는 방법은 신고 납세 제도와 부가과세 제도가 있는데 자, 세금을 확정 짓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자, 일단은 먼저 신고 납세 제도 세목은 거의
대부분의 세목들이 이 신고 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 부가가치 제도는 상속세, 지니어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이 부가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소득세 같은 경우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 개인이 1년간 번 소득이 있다. 자, 그러면 소득세는 보통 5월 말까지, 그 다음에도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나는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내가 1,000을 벌었다. 그래서 나는 세금이 10원이다. 100원이다. 이렇게 신고 납부했다. 그러면 나는 모든 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냐 이거죠. 다 끝난 겁니다. 왜? 세금을 아까 확정한다 그랬는데 소득세가 얼마냐 이 확정하는 방식인데 이 소득세는 거의 대부분의 세목들은 이 신고 납세 제도를 채택해요. 내가 신고하면 확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신고하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00을 벌었고 그래서 나는 1,000이에요 세금이. 나는 1,000을 벌었어요. 그 세금이 100원이에요. 하고 1,000을 벌었고 세금이 100원이다. 신고하면 이 소득세가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납부를 했다? 그럼 세금이 없어지는 거죠. 끝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세목들은 이렇게 신고 납세 제도를 채택해요. 자, 법인세 같은 경우에 만약에 12월 말 법이라 그러면 보통 3월 달에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3월 달에 우리 법인은 1,000을 벌어서 세금이 100원이다. 신고 납부했다. 끝입니다. 신고하면 확정돼버리는 거죠. 이게 신고 납세 제도 세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왜 거의 대부분의 세목들이 신고 납세 제도일까? 납세 의무자들은 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성실하게 다 신고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세목들은 신고하면 확정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세금을 가장 완벽하게 걷는 방법은 이걸 거예요. 과세관청에서 세무서에서 소득을 걷는 개인한테 너 얼마 벌었고 어떻게 됐어? 그 세금이 어쩌고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야? 그래서 이거 내. 이러면 가장 깔끔하죠. 가장 정확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소득을 얻게 된 개인은 A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 수천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과세관청에서 다 계산해서 너는 얼마야? 법인에 대해서 너는 얼마야?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지. 그리고 얼마를 벌었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이 소득을 얻고 있던 얘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네가 신고해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확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신고 납세제도 세목은 이 확정의 권한을 1차적으로 납세 의무자한테 부여했어요. 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실제로 1,000원인데 이 사람이 설마 과세관청에서 내가 현금 받은 금액들 뭐 성형외과나 뭐 이런 애들 피부과 설마 모르겠지? 현금 받은 것? 그래서 실제 이건데 나는 한 700 정도 벌은 걸로 신고하자.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나는 70만 낼게. 설마 모를 거야. 이렇게 신고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금이 확정이 돼요? 무조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신고하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신고 납세제도 세목이니까.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데? 얘가 700을 벌었다고 하는데 얘 씀씀이를 보니까 1년에 한 2,000씩 쓰더라. 그러면 뭔가 얘가 잘못 신고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신고해서 확정이 됐지만 어떻게 돼요? 세무조사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조사를 해서 너 이거 잘못 신고했어. 너 이렇게 확정을 줬지만 네가 700이라고 확정을 줬지만 잘못된 거야. 진짜는 2,000이야. 그 확정의 권한을 2차적으로
과세권자한테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고 납세제도 원칙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납세 의무자한테 줬는데 뭔가 오류나 탈루가 있다, 잘못된 게 있다? 그럼 2차적으로 과세권자한테 확정권을 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납세 의무자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일일이 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계산해 줄 수는 없다. 이거고요. 자, 부가과세제도 세목은 상속증여세가 이 부가과세제도 세목을 취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한테만 줬다는 거예요. 이 상속이나 증여세는 이렇게 상속세를 보면 이렇게 돼요.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 유산이 있다. 그럼 상속인들이 받겠죠? 이 돌아가신 분이 부모님이 남겨놓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나를 가져갔다. 그거에 대해 세금을 내. 그 10에서 50%로 과세가 되는 건데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속인들이 보니까 저 아버지가 한 50억을 남겼다.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쯤 되더라. 그래서 6개월 내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리는 50억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 세금은 10억이에요. 하고 신고하고 납부했어요. 그럼 다 끝이다? 하나도 안 끝난다는 거죠. 왜요? 확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 상속증여세법은 뭐예요? 확정하는 방식이 확정을 누가 할 수 있냐? 얘만 할 수 있어요. 납세 의무자가 아무리 이때 신고 납부해도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끝난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속증여세는 이 이후에 신고가 들어가면 과세권자, 과세관청, 세무서에서 반드시 세무조사를 해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렇게 신고했는데 우리 갖고 있던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했고 어쩌고저쩌고 결정한다는 거죠. 이 결정이 떨어져야 세금이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상속증여세법이 이렇게 부가과세 제도를 채택해요. 그러면 왜 얘는 이 두 가지는 부가과세 제도를 채택할까? 왜 그래요? 자, 상속이나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이 내는 거예요? 고액 재산가들이 내는 거예요? 부자들이 내는 거예요? 서민들이 내는 거예요? 부자들이 내는 거죠. 자, 증여세만 해도 뭐 아버지가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가 있어야 나한테 줄 거 아닙니까? 없으면 어떻게 줘요? 두 번째, 상속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유산을 얼마를 받아야 세금을 내냐? 최소한 10억 넘게 유산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상속세 과세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상속공제가 최하 10억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10억을 넘게 받아야 세금 내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세금은 부자들이 내는 거예요. 상속세만 해도 10억을 넘게 받는다? 전체 국민들을 쭉 세워놨을 때 5천만 명을 세워놨을 때 10억을 넘게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아니란 얘기죠.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세금은 만약에 과세가 된다 그러면 세금이 커요. 자, 따라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다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이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다 계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세목은 부가과세 제도를 채택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5페이지 다시 보면 신고납세제도란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자의 자진신고에서 과표세액이 확정되는 조세를 말한다. 자, 다만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게 되는 경우에도 조세를 납부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신고하지 아니한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과표세액을 결정한다. 그래서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그 확정 방식 확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밑에 부가과세제도 국가 또는 지자체 결정에 따라 과표세액이 확정되는 제도를 말하고 상속증여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 잘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가 부가과세 제도를 채택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조세의 기본 개념.
자, 첫 번째 세법. 세법이란 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세금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 따라서 국가 또는 지자체는 반드시 세법 규정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징수해야 한다. 자, 세금을 거둘 때 자기 마음대로 막 걷는다. 과세권자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조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거둬야 된다. 자, 조세 법률주의고요. 자, 그 다음에 세원, 과세 대상인데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등을 말한다. 즉, 과세 대상, 그게 세원이에요. 과세 대상이. 아까 그 소득세, 법인세, 세원이 뭐예요? 당연히 소득이죠. 부가세, 세원이 뭐예요? 부가가치죠. 자, 이렇게 과세 대상이 되는 것, 그걸 우리가 세원이라 부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과세표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그게 과세표준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금 어렵지 않습니다. 소득세 같은 거. 세금은 과표 곱하기 세율. 자, 이게 세금이죠. 거의 대부분의 세금들은 이렇게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표, 소득세 같은 경우에 얼마를 벌었다 곱하기 세율. 그래서 소득세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과세표준은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이에요. 자, 수량 또는 가액으로 된다. 일반적으로 이 과세표준은 가액이에요. 자, 소득세 얼마를 벌었다 금액이죠. 곱하기 몇 퍼센트 세금. 자, 그래서 거의 다 가액이에요. 가액. 자, 그런데 어떤 세금은 이 과표가 금액으로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즉, 수량, 가액 외, 금액 외 어떤 걸로 표시가 된다. 그게 과표가 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골프장 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같은 경우에 그때는 골프장 입장하는 인원 1명, 2명 이게 과표예요. 1명, 2명 이게 과표다. 얘가 금액, 일반적으로 과표는 다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금액으로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과표에서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이라고 표시했던 거예요. 자, 과표는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과세기간 17페이지에 맨 밑에 5번째 줄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뭐 이런 거죠. 아까 소득세 같은 경우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게 과세기간이죠. 1년간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법인도 마찬가지. 12월 말 법이라면 1년간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과세기간. 이런 식으로. 세율. 과세표준의 일정률을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징수하기 위해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율을 말한다. 이거죠. 세금은 과표 곱하기 세율. 여기다 곱하는 일정 율. 그게 세율이라는 거죠. 자, 거기 예제를 한번 보시면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세법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세금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원이란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한다.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과세표준이란 세원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한 율을 말한다. 율이죠. 세율이죠. 율. 그래서 4번의 답은 거기 답은 4번이죠. 세율을 말하고 있죠. 율을 말하고 있죠. 자, 이번 시간은 17페이지까지 살펴보는 걸 하고 다음 시간에 같이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